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 나누면서요. 야, 내가 책을 쓰면은 말이야. 대하드라마야, 대하드라마. 난 정말 파란만장해. 야, 나는 역사극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지.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그렇죠. 사셨지.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소설도 그리고 드라마, 영화도 쓰시는 분인데요. 본인의 삶 또한 누구의 삶보다도 못지않은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소설가 주원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연예인 같으세요?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를 쓰고 책을 쓴 목사님들은 많이 봤지만 네. 소설을 쓰고 드라마 대본을 쓰시는 목사님은 지금 처음 뵙거든요. 아,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목회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회와 그리고 작가. 솔직히 어떤 게 더 힘드신지. 뭐 단연코 목사의 일이 더 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가일도 물론 당연히 힘든데 네. 그거는 자기가 머리를 쓰고 네. 자기 안에서 해소하면 되는 일이지만 목사의 직무는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님께 매일 배워야 되고 저의 또 민낯이 드러나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네. 것도 녹여 있어서 네. 목사의 직임이 더 힘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로 활동할 때와 목회할 때 어떤 게 더 행복하신지. 아, 행복은 그런데 또 목사의 그러시죠? 그래서 주일을 함께 성도님들과 같이 어우러질 때 네. 참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력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2009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문단에 등단해서 여러 편의 소설하고 동화를 발표하셨어요. 최근에 드라마 아르곤이라는 극본을 집필하셨어요. 네네. 예, 공동 집필하신 거라고요. 예, 거기다가 드라마 모두의 거짓말 원작 소설을 쓰시기도 하셨다고요. 오, 그럼 돈이 좀 들어왔겠는데요? 예, 솔직히 이제 소설을 책을 출간할 때보다는 예. 대본이나 드라마 집필할 때 조금 더 예. 수입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그렇죠. 송구스럽지만 예. 조금 더 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 OTT에서 네. 아주 그냥 인기 드라마였던 아유, 강남 비사이드 네네. 아주 그냥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하는 드라마 그래요? 그 각본도 직접 쓰셨다면서요? 네, 이제 그 작본은 원래 제가 이전에 2019년에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소설을 이제 베이스로 예. 강남에 있는 어떤 욕망과 예.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담았는데 좀 좋은 반응이 있어서 네. 나쁘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범죄 스릴러 예. 드라마라서요. 네. 예. 그러면 거기 출연 배우들이 누구 있어요? 그 조우진 배우님 예. 형사로 분하셨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님 중에 지창욱 배우 예. 열연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여성 배우 중에 핫하다고 예. 볼 수 있는 그 예. 비비라는 가수 예, 이름으로 예. 알려진 김영서 배우님이 예. 이렇게 합을 맞췄습니다. 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이 쓰셨다 그러면 막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게, 알렁달렁하고 막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범죄 드라마. 예, 아뜨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물론 저도 아름다운 이야기와 네.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고 여러 풍파와 어려움들, 인간의 모순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을 좀 해부하듯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에 얽혀 있는 인간의 어떤 욕망 네. 이런 부분들도 그리지 않으면 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입체적인 전망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거 쓰려고 하면은 그 세계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강남 클럽인데 네. 목사님 그러면
왕년에 노셨던 거예요? 클럽에서? 아니 저 분위기를 알아야 쓰는 네, 거지 그렇죠, 그렇죠. 허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취재형 작가라고 표현해서요. 네. 머릿속에 상상보다는 발로 뛰는 걸 더 선호해서 예. 예, 강남의 이제 클럽이나 예. 이제 유흥가 그런 어. 곳들을 조금 직접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에이 핑계대고 가셨구만. 그럼 잠입 취재이신 거예요? 예, 이제 원래는 뭐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취재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았는데 예. 이제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나 일들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러면 거기 놀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잠입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네, 주로 이제 제가 또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예. 그 클럽에서 안 이제, 받아주잖아요. 입장 거부가 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은어로 속칭 콜카 기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콜카 예. 기사? 그 새벽에 그 이제 술에 취하신 분들이나 예. 클럽에 오가는 사람들을 이제 태워다 주는 픽업하는 예, 예. 그 기사 일을 했습니다. 아, 네, 진짜요? 그런 일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클럽의 실태나 실상, 예. 거기에 있는 유흥의 어떤 그 밀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경험하실 건데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직접 경험해 본 그 세계는 좀 어떠한 세계였는지 궁금해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한데 네. 저는 좀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강남이라는 지역을 예. 20년 전부터 지켜봐 왔거든요. 네. 본의 아니게. 예. 그런데 낮에는 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이른바 예. 셀럽과 성공의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 밤에는 그러한 성공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환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분출시키는 그러한 분풀이 장소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 밤의 사회라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클럽 몇 달이나 잠입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기억에 2017년, 16년에 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지방에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 다양한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는 건가요? 네. 그냥 클럽을 이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20대 남녀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는 네. 이제 성착취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 성매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일탈적인 그런 성행위나 성착취 행위를 즐기기 위한 30, 40대의 남성들이 미성년 성매매를 이제 알선하는 장소로도 악용되고 있어서 그게 두 얼굴, 클럽 안에서도 두 얼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 여성들을 예. 이제 뭐 연예인을 시켜준다라는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감언이설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일부 이제 악덕 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가출한 아이들도 만나셨어요? 예, 원래 목적이 예. 이제 소설을 쓰거나 예. 드라마를 쓰려고 취재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같이 소통하고 있는 가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네. 강남의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제 상식은 클럽은 가서 노는 곳 그리고 즐기는 그렇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일을 한다라는 게 너무 궁금했고 무슨 일을 하지? 예,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남에 무작정 찾아갔는데 도대체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방법이 클럽에서 나오는 취객들이나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일을 하면 그 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함께 타고들 움직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셨어요. 예, 제가 같이 소통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남자 아이가 2명 네. 그리고 여자 아이가 이제 6명 정도였었어요. 예. 근데 6명 아이들을 다 만났는데 어머. 정말 안타깝게도 네. 다 이렇게 성매매 매매. 피해 여성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럼 만나는 그 청소년들 좀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네, 처음에 이제 가출한 친구들과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칭 소년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보호 관찰을 받아야 될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뭐 글쓰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일들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게 시작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 갈 정도의 이제 범법이 아닌 친구들도 네. 이제 보호 관찰이라든지 예. 그룹 홈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아니었었어도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출하게 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고 같이 친분을 나눴었는데 이제 2016년 이후부터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강남에서의 유흥, 성매매 피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체감이 되어서 예. 취재하게 되고 작품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소년원이라든지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뭐 글쓰기를 가르치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싫어. 그리고 학교 밖의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순순히 이렇게 글쓰기 활동에 참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펜하고 종이를 좀 뭐 하라는 거야. 그러게. 뭐 반성문 쓰라고요? 아 참나 짜증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집사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저도 순수한 마음에 네. 우리 글을 배워보자 하고 종이하고 펜을 가져가니까 네. 찝더라고요. 진짜. 단숨에 제가 보는 앞에서 오. 찝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예. 우리 이거는 그냥 글을 쓰는 시간이지만 글을 한 줄도 안 써도 된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보자 해서 조금 눈높이를 다르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 친구들 아이돌 이야기하면서 너 이 아이돌 멤버가 어떻게 우주인이 되면 어떻게 할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명한 스타하고 연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 그 그런 아이들이 이야기. 가장 관심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 관심사로 낮춰서 네. 항상 좀 처음에는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네. 가르치는 거는 그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죠. 인내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주로 제가 듣는 쪽으로 전환을 했더니 예. 그래도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편견이었던 게 예. 학교 밖 친구들이고 아무래도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네. 상상력이나 글을 쓰는 게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조금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기발한 상상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키우고 같이 육성하면 네. 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걸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저도 너무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 죄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견의 색안경을 안 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했던 죄목과 또 별개로 그만큼 또 순수한 아이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 양면성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고슴도치가 날이 서 있는 것처럼 저를 거부하고 밀어내다가도 조금씩 이제 자기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의 속마음?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안타깝지만 느꼈던 건 이거는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왔던 그 환경의 문제가 더 컸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또 자기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걸 느껴서 저는 그게 큰 과정 속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1등하는 아이들은 꼴찌하는 애들 마음을 몰라요. 그 모범생들은 그 아이들이 타락하거나 힘들어하는 이유를 몰라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아셨을까? 혹시 청소년기에 똑같은 일을 그런 방황? 겪으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더 훨씬 가깝게 다가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얼굴로 봐서는 너무 모범생이어서 그런 애들하고 못 어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집사님께서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은 게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 사실은 같은 입장이었고 아 진짜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전교 꼴등을 3번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랑스러운데요. 예, 아직도 그 성적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예. 예, 그만큼 공부하는 담을 쌓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변명 같지만 제가 약간 처음에 서울의 변두리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변두리 학교라는 표현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네, 모이게 네. 되는 그 학교를 네. 다니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나쁜 친구고 또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얽히고 폭력도 사용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범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그것과 담을 쌓게 되는 공부, 학업 이런 것들과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좀 불우한 환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학생인데 네. 그러면 뭐 하고 놀아요? 그게 참 어려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환경도 그랬고 네. 제 친구들 환경도 이 맞벌이를 그때 한참 붐이었기 때문에 돌볼 환경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도 안타깝지만 조금 우리들을 조금 더 방치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후에 공원이나 네. 예, 그런 곳들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배우게 되고 술을 배우게 되고 그런 탈선이 패턴처럼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 서클 모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불량 서클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서클에 가입도 하셨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이제 저는 지금도 약간 왜소한 편이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특히 너무나 이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왜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요즘 셔틀이라는 표현처럼 네네. 학생 아이들한테 너무 맞았어요. 그래요. 예, 학교 폭력의 피해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변명 같지만 제가 저를 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도 염색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좀 강해 보이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때 당시 오토바이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줄 테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매우 비겁했죠. 그러니까 그들과 좀 비슷해지려고 했고 맞습니다. 그들의 네.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었네요. 예,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또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것 안에는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좀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예, 그렇지만 저도 좀 생존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생존하려고 더 맞지 않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기생했다라는 그 죄책감은 지울 수가 없죠. 그러면 불량 서클의 단원이 되신 거네요? 예, 뭐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들이 시작이 되었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량 서클에 가담하다 보면 네. 어떤 범죄와도 이렇게 또 연관되어지고 하기도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네.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예. 이제 대통령 진짜 특명으로 예. 이제 그런 조직 폭력배라든지 예. 이제 우범적인 사람들 그런 예. 사람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검거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좀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일들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제가 맞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그 친구들의 모임에 이렇게 합류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의 모임에 합류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경찰 분들이 와서 네. 그 친구들을 모두 연행을 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제 좀 우범 불량 청소년처럼 청소년들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일제 소탕의 기간 예, 이제 예. 이런 곳이 있어서 예.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경찰 분들이 저를 잡아가질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조금해서 못 봤나? 그러게요. 예, 예. 그냥 저도 이렇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있었는데도. 영문을 모른 채 예, 예. 눈을 멀뚱멀뚱 예, 쓰고 예. 그냥 경찰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경찰 아저씨도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셨는데 그런데도 분명히 제 복장이 되게 불량스러웠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때 피어싱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근데 잡아가질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너무 그냥 그대로 집에 들어왔고 네. 사실 그 이후로는 좀 거리가 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하고 같이 어울렸던 제가 이제 셔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던 그 친구들이 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범단 수괴처럼 이렇게 예. 조직폭력 혐의를 받아서 입건되기도 하고 연행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안 잡혀갔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학교 생활은 시작되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좀 제가 이제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 그러네요. 계기였는데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예. 그 아이들과 제가 어울려서 저의 이론으로는 네. 그 아이들에게 내가 희생이 돼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어울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연행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예. 따뜻하게 반겨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제 저를 그런 우범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도 비겁하게 살아남은 친구. 그렇게. 예. 왜 혼자 왜 너만 너만 안 안 잡혀갔어? 잡혀갔냐. 예. 혼자 배신한 사람. 그렇죠. 아, 예. 예. 그게 어린 마음에는 참 많은 상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제가 찔러서 갔대 막 네, 이런 맞습니다. 소문도 생기고 왜 그럴 수 있지. 네. 아무리 제가 소명을 해도 네, 그렇지 네, 않았다. 네. 나만 잡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이랬는데 그거는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저를 좀 다 슬금슬금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고립 상태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보호소에 가서 네. 몇 개월이나 있었어요? 이제 보호관찰 이제 예. 9호 처분, 10호 처분 예. 이렇게 1호에서 10호 처분이 예, 예. 있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처분을 받고 1년 6개월 혹은 2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오래. 그럼 그 네. 시간 동안은 우울과 고민으로 늘 아이들과 또 치열한 전쟁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따가운 눈총을 네. 받아야 됐고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이 어울렸던 예. 그 친구들만 잡혀가고 네. 저만 살아남았다라는 그 이상한 죄책감. 죄책감. 예, 아. 그걸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사실 돌아오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맞았습니다. 네. 그 돌아와서 돌아왔을 때. 내가 너 가만 안 놔둬라는 그런 강박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예. 2년이 지난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지옥 같았고요. 네. 좀 두렵기도 하고 예. 차라리 이 친구들에게 보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빨리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그냥 네. 이게 때리려고 표하는 것보다 맞는 게 나니까. 네. 예.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때 아마 변곡점이 생긴 계기가 어.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웠고 네. 예, 무서웠는데 나 이제 죽었다 싶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한 행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제가 집안에만 갇혀 있고 예.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예. 와서 짜파게티라는 그 짜장라면을 사와서 예. 그걸 끓여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평생 울 수 있는 눈물을 다 흘리지 않았나. 근데 그때 말 그대로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예. 했을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제가 편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전혀 안 생각 전혀 안 하고 했었더라고요. 있었구나. 근데 저 혼자 저의 어떤 공포심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범 청소년들일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제가 마음의 장벽을 너무나 높게 두고 있었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온 것도 네.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네. 우리 때문에 그런 마음 갖고 그런가 보구나 네. 하고 찾아와서 위로까지 해준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그 남자들의 우정이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정. 뭐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는데 예. 라면을 끓여줬는데 모든 게 거기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감동이었고 완전히 네. 정말 눈물의 짜장라면을 드셨겠네요. 짜장라면이 원래 예. 자박자박한데 네. 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콧물라면이 일반 됐군요. 라면이에요. 네. 근데 막 질풍노도의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언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의 개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께서 그 전까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할 수가 진짜? 있겠죠. 예, 불교 신자셨고 정말 그 집에 이렇게 불상을 이제 갖다 놓을 정도로 독실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불상을 치우시더라고요. 오. 지금도 그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네. 어머니가 왜 개종하셨는지. 예, 예. 근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고 저도 사실은 그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우범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신앙이 이제 그냥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거리를 두다가 어떻게 발을 담그시게 되셨어요? 그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아, 대학 가서? 예 어떻게 보면 대학은 가셨네요? 꼴찌하셨는데? 그러게. 예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예, 네. 예. 이제 서울이 아닌 대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네, 네, 표현하는데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 미달이라고 하죠, 집사님? 네네네. 예, 우연히 원서를 넣었는데 예. 미달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나를 받아주기 위해 미달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는데 예. 그 전공이 전기공학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부끄럽지만 제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수학 예. 공부 집합에서 멈췄거든요. 어. 예, 인수분해를 제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예. 꼴찌였으니까. 예, 뭐 예. 미적분은 당연히 모르고 예. 그런데 공대를 가니까 예.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전부 그 수학에 수학인데. 입각해서 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1학년 그래서-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서 네. 사실은 또 안타깝게도 그때도 학부 생활은 좀 등한히 하게 되고 네네. 그런데 딱히 좀 할 일이 없고 예. 네. 부모님은 거의 용돈을 끊으시는 상태고 이제 그러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자취하면서 보낼 시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 그 앞에 저희 자취방 앞에 그 시립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네. 도서관은 늘 이제 공짜로 예, 들어가서 열려 이용할 그렇죠. 수가 있어서 네. 그때 한 권, 두 권씩 책을 읽다가 저는 책을 읽다가 이상하게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 그런 어떻게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뭐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뭔가가 땡기는 게 있었으니까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책을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네, 네. 중고등학교 때도 교과서도 거의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렇죠. 책을 읽는 법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가지고요. 도서관 사서 누님이라고 저는 네, 표현해요. 네. 도서관 사서 누님이 저한테 처음 보여준 책이 소공녀라는 책이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제 무작위로 읽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었거든요. 오, 그래요? 4만 권 정도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책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의 세계 네. 그리고 사람들이 쥐어 짜낼 수 있는 이 머리의 향연 예.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술로는 불가능하겠구나. 언어, 감정,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예. 우리가 누군가의 창조, 피조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접근이 됐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가졌어요. 네.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나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더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한테 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 이게 또 저항심이 좀 있어서인지 어머님께는 제가 막 반항을 했거든요. 예, 신은 예. 없다. 왜냐하면 제 중고등학교 때 그 아픈 기억에 비추어서 신이 있다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진 않을 거다. 뭐 제 부족한 깜냥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머니의 신을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막 저항선언 이런 걸 하면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제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줄 수 있는 어떤 체험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줬던 상처, 받았던 상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좀 깊은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런 깊은 우울증을 책으로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신을 만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인적인 체험과 생명의 발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 아주 마음속의 그 저항심과 하지만 하나님 찾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엉키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해. 따뜻한 부모님의 돌봄을 받거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만 구원받는가 보다. 모범생을 찾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탕자 이야기는 잘 안 들어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구절만 꽂히다 보니까 희한하게. 저는 죽어야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안에 오기가 발동을 해서 그렇지만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고 그 전까지는 통독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 묻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자라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이 있어서 핀란드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분히 충동적이었는데요. 네. 지구본은 있어서 지구본을 돌렸더니 네. 이제 가장 한국에서 이렇게 극점으로 멀리 네. 떨어져 있는 곳이 핀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 연구 없이 12월 달에 갔었거든요. 네. 너무 춥더라고요. 엄청 춥죠. 예, 한국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네, 없을 정도. 네, 그래서 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네. 핀란드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하나도 없고요. 그 핀란드 공항과 유스호스텔에서 한 달 동안 네. 틀어박혀서 네.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읽을 수 있는데 네, 핀란드까지 충분히.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네. 거기 가서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여전히 치기 어린 고백이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다 읽을 때까지 너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네.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 나름의 부끄러운 설정이었죠. 그 설정을 가지고 거기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계셨네요. 예, 전 근데 마음속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다가오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체험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한 달째 되던 날이 공교롭게 성경을 다 읽던 날이었고요. 이제 계시록이었죠. 계시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환상일 수도 있고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천정의 네. 유스호스텔의 한 달의 마지막 날 공항에 이제 왕복 티켓팅을 끊었던 그날. 근데 또 왕복을 끊었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네. 스스로 이제 네. 목숨을 끊겠다고 네.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끊었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 되던 날 사실은 이렇게 제 신비 체험, 제만의 고백인데 네. 이렇게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제 저의 마음속의 감정일 수도 있었겠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아무래도 저의 신앙 체험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되지 않았나. 그 저의 그때의 마음은 하나님도 훨씬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겠구나. 그래서 저의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 아픔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같이 경험해줬다라는, 함께해줬다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생각.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확 와닿으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가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언제 신학과 네.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신학과 만나게 된 거는 네. 일단은 역시 오기의 발동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제 조금 더 네. 이 신의 세계 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네. 이런 것들을 좀 토마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네, 있어서 네. 연구 차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목회자하고는 거리가 멀어.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이게 딱 목사님을 뵈면 아우라가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네. 목사라는 직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리감이 있어서 신학만 공부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핀란드 가기 전에 신학을 했어요. 핀란드 경험 후에 신학을 네, 했어요. 경험 후에. 경험 후에. 네, 왜냐하면은 그때 성경책을 읽었을 때 네. 이제 설명이 안 되거나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게 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네. 너무 좋았어요? 막 속이 뻥뻥 뚫리던가요? 어떻든가요? 그런데 이게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머릿속으로 익혔던 하나님으로는 예.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너무 많더라고요. 많잖아요. 우리 시대가 가진 모순, 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은 저에게 큰 유익을 주는 반면에 네. 이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머리로만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좀 번민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책하고 별로 관계성 없이 살아왔던 친구가 그렇게 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때 읽었던 수만 권의 책이 네. 지금 작가가 되어지는 기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글 공부를 예. 글쓰기나 이런 거를 전공으로도 정확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 네. 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읽고 느끼고 감당하다 보면 써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사례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책 속에 길이 있는 거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에 가고 그럼 막 길이 막 쫙쫙쫙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을 만난 것들이 너무 이 갭이 커서 더 오히려 뒤죽박죽이 되지 네.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집사님 너무 정확한 말씀. 완전 뒤죽박죽 인생이 또 예. 왜냐하면 또 저의 또 순진한 마음은 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른바 이제 고난의 길이 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핀란드를 갔던 게 제가 어떤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가 남발이던 시절이라 예,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 되게 용감하시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예. 돌아오지 않을 안 할 거라든가 거니까 그런 무책임함으로. 근데 이제 치고 돌아가시려 그랬었네. 네, 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 근데 다녀오니까 이제 또 여러 부채가 쌓이고 그렇죠. 빚독적 고지서도 맞습니다. 날라오고. 그리고 어떡해. 대학은 졸업했지만 예. 제가 전공 공부를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갈 때도 취업도 없고. 어렵고 예. 또 제가 또 전기를 무서워해요. 죄송해요. 이게 보시면 예,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학과. 예, 전기 관련 일을 또 할 수도 없고 불 끄시려고 다니셨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빚은 쌓이고 그리고 신학대학교도 역시 또 학비가 있어야지 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도 이중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저에겐 정말 생존이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하루하루 진짜 밥을 먹은 게 되게 고민일 정도로 아. 예, 어려웠고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럴 때 이제 난생 처음으로 예. 이제 소설이라는 거를 써서 그래요? 정말 감사하게도 난생 처음 쓴 소설이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신춘문예라고 신문사마다 예. 공모하는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요. 다행히 그 핀란드에서 졌던 빚을 예.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상금으로 갚고 우와. 그래서 제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거는 네. 글을 쓸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예.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금이 얼마였어요? 그때 300만 원이었어요. 우와. 근데 이제 핀란드에 네. 비행기 싹하고 뭐 네. 비행기 표값하고 합쳐서 네. 279만 원이었어가지고 예. 나머지 돈으로 이제 짜장면 사 먹으면서 저를 위로하고 어. 기쁨에 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춘문예에 당선된다. 이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성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목회를 먼저 이렇게 아. 하시게 된 거죠. 네. 어느 쪽이 먼저였었어요? 그 작가가 시작이었고요. 네. 목회의 길은 이제 신앙은 관심만 있었을 뿐 나는 공부만 하고 목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또 제 나름의 벽을 공부만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게? 예, 그런데 또 도서관이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작가가 된 이후에 네. 이제 글을 써보려고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네. 근데 제 맞은편에 음. 한가한 도서관에 이렇게 문신을 투성이인 친구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얻어맞던 기억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글을 가르쳐달라는 의외의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오. 근데 제가 편견이 있어서요. 네. 뭐 이런 친구가 무슨 글을 배우겠어. 예, 예. 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패착인 게 아.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항상 여자친구들을 많이 불러오는 저는 불량한 학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여자아이들하고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요. 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 그 친구가 글을 가르쳐달라고 일주일 동안 때를 써서 제가 글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마지못해 말한 그 일주일 되던 날 네.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너무 큰 오해였던 게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탄 이유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3명의 여자아이들은 배달은 여동생들이더라고요. 아이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여동생을 데리고 그랬구나. 근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고요. 어.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깊게 느낀 게 지금 만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체험. 아, 예수님이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만나고 들어주는 일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람과 사람의 이웃사랑을 저는 그래도 나름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의 직임이겠다라고 해서 예, 그 길로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 사역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저 부끄러운 인생인데요. 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안수도 받고 네. 뭐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집사님께서 이력을 밝혀주셨듯이 이제 문학상이란 걸 또 네, 장편으로 네. 수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상금도 꽤 꺾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자만해지고 그리고 목회라는 것이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글로 좀 성공하고 싶고 그걸, 예, 저도 노벨상도 받아보고 싶고 음. 막 이런 어떤 문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싶은 또 욕망에 이렇게 비늘이 씌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뭔가 함몰되었었는데 예. 그런 걸 제가 일깨워주게 된 계기가 예. 이제 제 아내가 문학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요. 예. 연애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드디어. 네.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예. 저는 나름대로 우쭐대서 저는 당선된 작가다, 네. 기성 작가다라는 우쭐된 마음으로 예. 문학 모임에서 그 아내가 된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아내는 그림을 전공했는데요. 네. 아내하고의 결혼을 결심하고 이런 어떤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 다시 없는 사랑의 시간이었고요. 예. 2년 동안의 연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도 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내내 한 가지 걸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 왜냐하면 아내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 소년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그림 그리기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네. 저 길이 너무나 힘들고 예, 예.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또 편견이 예, 생겼던 예, 것 예, 같아요. 음.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서 저도 찾아가서 소년원 친구들을 만나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전혀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좌절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사실은 결혼 전에는 말을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은 그만두면 좋겠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할 사람은 많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고 1년 동안 네.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네. 다툼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봉사를 하러 가고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먼저 유명해지고 출세를 하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 좀 아내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참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그렇게 섬기는 예. 사역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가장 안타깝지만 후회가 되는 게 뭐예요? 결혼 1년째 되던 네, 날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네. 저는 이제 결혼 1년에 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뭐 이벤트도 준비하고 둘이 나름대로 같이. 행복한 네.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네. 그날도 이제 봉사를 가겠다는 봉사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당일 24일 아침에 많이 제가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죠. 예. 그리고 예. 배웅을 해주지 않았고요. 네. 화가 났구나. 예. 예. 삐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함께 가시지. 맞습니다. 그날 같이 가서 네. 같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이제 혼자 아내가 예.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이제 그 빙판에 네. 있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요? 그 사고로 인해서 코마, 어. 이제 뇌가 경색되고 코마 상태에 빠지게 돼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요. 그 일주일이 지나서 1월 1일 날 아내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놀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도 솔직히 그 12월 24일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제가 운전을 했다라면 차라리. 같이 갈 걸.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은 네. 뭐 시간이 좀 지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애써 잊으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이었고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또 남겨준 생각,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그러네요. 네. 예, 늘 마음에 문 열고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네. 그때 나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건 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왔던 그 귀한 사역을 네. 그냥 아내 뒤를 이어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 아내의 그 길하고 한 달의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깊은 그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부족하시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제 인생에 유일하게 그래도 찾아왔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만큼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네. 하나님의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네. 사실은 같이 네. 함께 해주시는 건데 네. 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 여전히 유아적인 성인 아이의 마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강했고요.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이죠. 그날 제가 우연히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네. 됐는데 예. 네. 그 아내가 네. 소년원에서 함께 미술을 가르치던 네. 그 원생이라고 합니다. 원생이라고 하죠. 예. 그 친구가 그 소년원에서 네.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정말 너무 많이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게 선생님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사망 소식을 몰랐던 거죠. 몰랐죠. 제가 알리지 않았었으니까. 선생님 오면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제 아내의 그 초상화처럼 그린 그림을 그 편지에 동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소녀는 면회 시간은 12시에서 1시인데 그때도 이제 짜장라면인데요. 짜장라면과 이걸 사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인데 하늘나라에 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저에게 끓여줬던 라면을 먹을 때 울었던 것처럼 그 친구가 그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먹었습니다. 들어줘야겠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다시 우리가 학교박이 됐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마음을 털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글쓰기 사역도 이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특별히 그 밤과 새벽 시간에 사역의 활동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밤과 새벽에 어디를 네. 돌아다니시는 네,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밤과 새벽 사역이라고 해서 조금 아직도 송구스러운데. 예. 그 이제 소년원이나 학교 밖의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완전히 우범의 범법을 이제 자행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학교 밖에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저는 경계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경계 청소년들이 안타깝지만 여러 사정들 때문에 부모님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밤과 새벽을 이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24시간 카페 아니면 그런 돈도 없으면 거리를 떠돌게 되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제 강요하진 않되 계속해서 너무 우범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그 친구들을 케어하고 조금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말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고 예, 그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주로 밤과 새벽에 전화나 이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하죠. 인스타 네. 메시지, 네. DM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안 하시려 그러는 게 이게 출금은 있는데 입금이 거의 없다고. 계속 나가는 일만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감당해내세요? 기자께서 역시 현실 밀착적인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 예, 한 달에 꽤 많은 돈이 그럼요. 계산해 보니까 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 출혈도 좀 심한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심리적 좌절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용돈이 탈선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술 마시거나 담배 그렇죠. 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정말 잠잘 데가 없을 때 네. 뭐 찜질방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는데 네. 정말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키죠. 그렇죠. 예, 네. 그럴 때마다 심리적 좌절도 있고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가게는 계속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설을 쓰는 일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을 쓰는 일로 이렇게 넘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 격려해주고 조금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시다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오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도 같이 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마음의 힘듦도 많이 토로하세요. 네. 근데 저는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사회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다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분명히 변화가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삶을 꾸려서는 안 된다라는 예. 그 마음속에 자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외적인 변화도 찾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내적인 변화의 열매들은 저는 충분히 많다. 하지만 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좌절하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다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글들을 쓰시면 저분이 돈이 필요하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좀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과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예, 저희 사회에서 저희가 관심 갖지 못하는 꼭 그게 위기 청소년만이 아니라요. 뭐 노숙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좀 많이 소외받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더 많은 따뜻한 관심,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앞으로 좋은 글들도 또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주영근 목사님께 정말 따뜻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네.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